오늘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아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의 삶을 뒤쫓아가 보려 합니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들. 그저 무연고 사망자라는 차가운 이름표 뒤에 가려진 한때는 뜨겁게 살아 숨쉬었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잊혀진 목소리들을 기억하려는 저희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취재의 시작은 언제나 굳게 닫힌 문 앞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카메라 끄라고요. 고독사.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주제. 사람들은 마치 불길한 기운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서둘러 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가 찾으려 했던 삶의 흔적은 그렇게 시작부터 세상의 외면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이인수, 향년 64세.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에 적힌 그의 정보는 노숙자라는 단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머물렀을 부산 시내의 노숙인 지원센터와 무료 급식소를 2주 넘게 찾아다녔지만 그를 뚜렷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센터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고인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07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 속 그는 깔끔하게 다려입은 양복 차림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의 노숙자와 사진 속 단정한 남성.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간극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고령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그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가 자주 머물렀다는 용두산 공원과 무료 급식소 곳곳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보이네. 사람들은 어렴풋이 얼굴만 기억할 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취재는 그렇게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경상북도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을 잘 안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옛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멋쟁이셨어요. 사진 찍는다고 하면 꼭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고 알록달록한 바지도 즐겨 입으셨죠. 동료 교사가 건넨 2009년도 졸업 앨범 속에는 아이들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숙자로 생을 마감한 이인수 씨는 2011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던 그는 어쩌다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요? 사모님 암 투병하실 때부터 늘 마음 아파했어요. 본인은 남자라서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가 대신 울어줄 정도였으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혼자 불 꺼놓고 누워있으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셨다더라고요. 사모님 빈자리가 그만큼 컸던 거죠. 그에게 아내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로 퇴직금마저 모두 날린 뒤 그는 교사에서 노숙자로 그리고 끝내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유골들이 화장된 후 10년간 임시로 안치되는 곳. 해마다 그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유골함은 결국 이름 없는 땅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대부분 아주 늦게 발견됩니다.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람 썩는 냄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어. 죽은 지 오래돼서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하더라고.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분은 살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듯 살아온 듯 그를 기억하는 이웃을 찾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찾아간 집주인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12년 동안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마셨을 수많은 술병과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온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품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통장에는 모두 김병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낡은 편지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받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사람 이름에 김병철이라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편지에 적힌 주소의 주인을 찾아 기차로 3시간을 달려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뜻밖에도 고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쓰신 편지가 맞을 거예요. 아니, 형님이 쓰신 그 편지요. 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인은 그의 형이었고 그의 진짜 이름은 김병철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던 형을 위해 동생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형인데 뭐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해줘야지. 동생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내가 강아지처럼 형을 쫓아다녔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고 형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년에 한 번 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형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그래야 내 자신이 용서가 될 텐데, 내가 너무 못했구나. 죽음 정리도 못해드렸고, 나도 떠날 때까지는 이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가야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20년간 집을 나간 동생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각서, 15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장례를 포기하는 각서. 행복할 때 가족은 세상 가장 큰 기쁨이지만 불행이 닥쳤을 때 가족은 때로 세상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취재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술 한 잔을 사주지 않으면 입을 열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추지 말라며 우리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겨우 마음 추스르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뭔데 와서 다시 상처를 파헤치는 거요. 한 집주인 할머니의 따님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취재 욕심에만 앞섰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열어준 한 어르신은
고인의 가족이 시신 포기 각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하지.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 나도 아무도 없으니까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어르신의 두려움이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40살의 젊은 나이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한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아주 가끔 집 밖으로 나왔던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병색이 완연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들어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했고 옷가지들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멈춰있는 달력만이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한 앨범 속 그녀는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 친구들과 장난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생기발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이토록 눈부신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인 줄 알았던 그곳에는 그녀의 절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정말 내가 벌받는 것 같다. 삶이 이런 거면 살고 싶지 않다. 눈 감으면 내일 걱정해야 하는 사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했을까. 사진 속 행복한 미소와 수첩 속 고통스러운 절규. 그 간극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가출한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대 중반에 찾아온 폐암과 허리골절은 그녀를 집안에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며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술의 의지에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 대부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인정받는 기술자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친구가 많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직, 가족의 죽음, 혹은 지독한 가난과 같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된 이들은 너무나 쉽게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며 다정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독사라는 한 단어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잊혀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추모. 오늘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아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의 삶을 뒤쫓아가 보려 합니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들. 그저 무연고 사망자라는 차가운 이름표 뒤에 가려진 한때는 뜨겁게 살아 숨쉬었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잊혀진 목소리들을 기억하려는 저희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취재의 시작은 언제나 굳게 닫힌 문 앞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카메라 끄라고요. 고독사.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주제. 사람들은 마치 불길한 기운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서둘러 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가 찾으려 했던 삶의 흔적은 그렇게 시작부터 세상의 외면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이인수, 향년 64세.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에 적힌 그의 정보는 노숙자라는 단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머물렀을 부산 시내의 노숙인 지원센터와 무료 급식소를 2주 넘게 찾아다녔지만 그를 뚜렷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센터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고인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07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 속 그는 깔끔하게 다려입은 양복 차림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의 노숙자와 사진 속 단정한 남성.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간극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고령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그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가 자주 머물렀다는 용두산 공원과 무료 급식소 곳곳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보이네. 사람들은 어렴풋이 얼굴만 기억할 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취재는 그렇게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경상북도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을 잘 안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옛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멋쟁이셨어요. 사진 찍는다고 하면 꼭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고 알록달록한 바지도 즐겨 입으셨죠. 동료 교사가 건넨 2009년도 졸업 앨범 속에는 아이들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숙자로 생을 마감한 이인수 씨는 2011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던 그는 어쩌다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요? 사모님 암 투병하실 때부터 늘 마음 아파했어요. 본인은 남자라서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가 대신 울어줄 정도였으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혼자 불 꺼놓고 누워있으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셨다더라고요. 사모님 빈자리가 그만큼 컸던 거죠. 그에게 아내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로 퇴직금마저 모두 날린 뒤 그는 교사에서 노숙자로 그리고 끝내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유골들이 화장된 후 10년간 임시로 안치되는 곳. 해마다 그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유골함은 결국 이름 없는 땅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대부분 아주 늦게 발견됩니다.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람 썩는 냄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어. 죽은 지 오래돼서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하더라고.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분은 살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듯 살아온 듯 그를 기억하는 이웃을 찾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찾아간 집주인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12년 동안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마셨을 수많은 술병과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온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품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통장에는 모두 김병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낡은 편지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받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사람 이름에 김병철이라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편지에 적힌 주소의 주인을 찾아 기차로 3시간을 달려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뜻밖에도 고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쓰신 편지가 맞을 거예요. 아니, 형님이 쓰신 그 편지요. 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인은 그의 형이었고 그의 진짜 이름은 김병철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던 형을 위해 동생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형인데 뭐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해줘야지. 동생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내가 강아지처럼 형을 쫓아다녔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고 형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년에 한 번 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형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그래야 내 자신이 용서가 될 텐데, 내가 너무 못했구나. 죽음 정리도 못해드렸고, 나도 떠날 때까지는 이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가야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20년간 집을 나간 동생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각서, 15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장례를 포기하는 각서. 행복할 때 가족은 세상 가장 큰 기쁨이지만 불행이 닥쳤을 때 가족은 때로 세상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취재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술 한 잔을 사주지 않으면 입을 열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추지 말라며 우리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겨우 마음 추스르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뭔데 와서 다시 상처를 파헤치는 거요. 한 집주인 할머니의 따님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취재 욕심에만 앞섰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열어준 한 어르신은 고인의 가족이 시신 포기 각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하지.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 나도 아무도 없으니까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어르신의 두려움이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40살의 젊은 나이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한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아주 가끔 집 밖으로 나왔던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병색이 완연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들어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했고 옷가지들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멈춰있는 달력만이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한 앨범 속 그녀는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 친구들과 장난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생기발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이토록 눈부신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인 줄 알았던 그곳에는 그녀의 절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정말 내가 벌 받는 것 같다. 삶이 이런 거면 살고 싶지 않다. 눈 감으면 내일 걱정해야 하는 사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했을까? 사진 속 행복한 미소와 수첩 속 고통스러운 절규. 그 간극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가출한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대 중반에 찾아온 폐암과 허리골절은 그녀를 집안에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며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술의 의지에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 대부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인정받는 기술자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친구가 많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직, 가족의 죽음, 혹은 지독한 가난과 같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된 이들은 너무나 쉽게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며 다정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독사라는 한 단어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잊혀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추모. 오늘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아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의 삶을 뒤쫓아가 보려 합니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들. 그저 무연고 사망자라는 차가운 이름표 뒤에 가려진 한때는 뜨겁게 살아 숨쉬었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잊혀진 목소리들을 기억하려는 저희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취재의 시작은 언제나 굳게 닫힌 문 앞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카메라 끄라고요. 고독사.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주제. 사람들은 마치 불길한 기운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서둘러 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가 찾으려 했던 삶의 흔적은 그렇게 시작부터 세상의 외면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이인수, 향년 64세.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에 적힌 그의 정보는 노숙자라는 단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머물렀을 부산 시내의 노숙인 지원센터와 무료 급식소를 2주 넘게 찾아다녔지만 그를 뚜렷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센터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고인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07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 속 그는
깔끔하게 다려입은 양복 차림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의 노숙자와 사진 속 단정한 남성.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간극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고령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그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가 자주 머물렀다는 용두산 공원과 무료 급식소 곳곳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보이네. 사람들은 어렴풋이 얼굴만 기억할 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취재는 그렇게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경상북도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을 잘 안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옛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멋쟁이셨어요. 사진 찍는다고 하면 꼭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고 알록달록한 바지도 즐겨 입으셨죠. 동료 교사가 건넨 2009년도 졸업 앨범 속에는 아이들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숙자로 생을 마감한 이인수 씨는 2011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던 그는 어쩌다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요? 사모님 암 투병하실 때부터 늘 마음 아파했어요. 본인은 남자라서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가 대신 울어줄 정도였으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혼자 불 꺼놓고 누워있으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셨다더라고요. 사모님 빈자리가 그만큼 컸던 거죠. 그에게 아내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로 퇴직금마저 모두 날린 뒤 그는 교사에서 노숙자로 그리고 끝내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유골들이 화장된 후 10년간 임시로 안치되는 곳. 해마다 그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유골함은 결국 이름 없는 땅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대부분 아주 늦게 발견됩니다.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람 썩는 냄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어. 죽은 지 오래돼서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하더라고.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분은 살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듯 살아온 듯 그를 기억하는 이웃을 찾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찾아간 집주인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12년 동안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마셨을 수많은 술병과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온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품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통장에는 모두 김병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낡은 편지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받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사람 이름에 김병철이라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편지에 적힌 주소의 주인을 찾아 기차로 3시간을 달려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뜻밖에도 고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쓰신 편지가 맞을 거예요. 아니, 형님이 쓰신 그 편지요. 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인은 그의 형이었고 그의 진짜 이름은 김병철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던 형을 위해 동생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형인데 뭐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해줘야지. 동생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내가 강아지처럼 형을 쫓아다녔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고 형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년에 한 번 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형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그래야 내 자신이 용서가 될 텐데, 내가 너무 못했구나. 죽음 정리도 못해드렸고, 나도 떠날 때까지는 이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가야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20년간 집을 나간 동생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각서, 15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장례를 포기하는 각서. 행복할 때 가족은 세상 가장 큰 기쁨이지만 불행이 닥쳤을 때 가족은 때로 세상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취재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술 한 잔을 사주지 않으면 입을 열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추지 말라며 우리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겨우 마음 추스르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뭔데 와서 다시 상처를 파헤치는 거요. 한 집주인 할머니의 따님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취재 욕심에만 앞섰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열어준 한 어르신은 고인의 가족이 시신 포기 각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하지.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 나도 아무도 없으니까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어르신의 두려움이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40살의 젊은 나이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한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아주 가끔 집 밖으로 나왔던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병색이 완연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들어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했고 옷가지들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멈춰있는 달력만이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한 앨범 속 그녀는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 친구들과 장난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생기발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이토록 눈부신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인 줄 알았던 그곳에는 그녀의 절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정말 내가 벌 받는 것 같다. 삶이 이런 거면 살고 싶지 않다. 눈 감으면 내일 걱정해야 하는 사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했을까? 사진 속 행복한 미소와 수첩 속 고통스러운 절규. 그 간극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가출한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대 중반에 찾아온 폐암과 허리골절은 그녀를 집안에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며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술의 의지에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 대부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인정받는 기술자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친구가 많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직, 가족의 죽음, 혹은 지독한 가난과 같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된 이들은 너무나 쉽게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며 다정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독사라는 한 단어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잊혀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추모. 오늘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아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의 삶을 뒤쫓아가 보려 합니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들. 그저 무연고 사망자라는 차가운 이름표 뒤에 가려진 한때는 뜨겁게 살아 숨쉬었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잊혀진 목소리들을 기억하려는 저희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취재의 시작은 언제나 굳게 닫힌 문 앞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카메라 끄라고요. 고독사.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주제. 사람들은 마치 불길한 기운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서둘러 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가 찾으려 했던 삶의 흔적은 그렇게 시작부터 세상의 외면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이인수, 향년 64세.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에 적힌 그의 정보는 노숙자라는 단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머물렀을 부산 시내의 노숙인 지원센터와 무료 급식소를 2주 넘게 찾아다녔지만 그를 뚜렷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센터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고인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07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 속 그는 깔끔하게 다려입은 양복 차림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의 노숙자와 사진 속 단정한 남성.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간극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고령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그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가 자주 머물렀다는 용두산 공원과 무료 급식소 곳곳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보이네. 사람들은 어렴풋이 얼굴만 기억할 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취재는 그렇게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경상북도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을 잘 안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옛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멋쟁이셨어요. 사진 찍는다고 하면 꼭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고 알록달록한 바지도 즐겨 입으셨죠. 동료 교사가 건넨 2009년도 졸업 앨범 속에는 아이들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숙자로 생을 마감한 이인수 씨는 2011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던 그는 어쩌다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요? 사모님 암 투병하실 때부터 늘 마음 아파했어요. 본인은 남자라서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가 대신 울어줄 정도였으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혼자 불 꺼놓고 누워있으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셨다더라고요. 사모님 빈자리가 그만큼 컸던 거죠. 그에게 아내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로 퇴직금마저 모두 날린 뒤 그는 교사에서 노숙자로 그리고 끝내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유골들이 화장된 후 10년간 임시로 안치되는 곳. 해마다 그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유골함은 결국 이름 없는 땅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대부분 아주 늦게 발견됩니다.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람 썩는 냄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어. 죽은 지 오래돼서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하더라고.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분은 살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듯 살아온 듯 그를 기억하는 이웃을 찾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찾아간 집주인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12년 동안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마셨을 수많은 술병과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온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품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통장에는 모두 김병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낡은 편지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받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사람 이름에 김병철이라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편지에 적힌 주소의 주인을 찾아 기차로 3시간을 달려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뜻밖에도 고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쓰신 편지가 맞을 거예요. 아니, 형님이 쓰신 그 편지요. 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인은 그의 형이었고 그의 진짜 이름은 김병철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던 형을 위해 동생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형인데 뭐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해줘야지. 동생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내가 강아지처럼 형을 쫓아다녔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고 형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년에 한 번 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형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그래야 내 자신이 용서가 될 텐데,
내가 너무 못했구나. 죽음 정리도 못해드렸고, 나도 떠날 때까지는 이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가야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20년간 집을 나간 동생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각서, 15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장례를 포기하는 각서. 행복할 때 가족은 세상 가장 큰 기쁨이지만 불행이 닥쳤을 때 가족은 때로 세상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취재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술 한 잔을 사주지 않으면 입을 열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추지 말라며 우리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겨우 마음 추스르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뭔데 와서 다시 상처를 파헤치는 거요. 한 집주인 할머니의 따님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취재 욕심에만 앞섰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열어준 한 어르신은 고인의 가족이 시신 포기 각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하지.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 나도 아무도 없으니까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어르신의 두려움이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40살의 젊은 나이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한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아주 가끔 집 밖으로 나왔던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병색이 완연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들어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했고 옷가지들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멈춰있는 달력만이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한 앨범 속 그녀는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 친구들과 장난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생기발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이토록 눈부신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인 줄 알았던 그곳에는 그녀의 절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정말 내가 벌받는 것 같다. 삶이 이런 거면 살고 싶지 않다. 눈 감으면 내일 걱정해야 하는 사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했을까? 사진 속 행복한 미소와 수첩 속 고통스러운 절규. 그 간극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가출한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대 중반에 찾아온 폐암과 허리골절은 그녀를 집안에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며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술의 의지에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 대부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인정받는 기술자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친구가 많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직, 가족의 죽음, 혹은 지독한 가난과 같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된 이들은 너무나 쉽게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며 다정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독사라는 한 단어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잊혀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오늘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아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의 삶을 뒤쫓아가 보려 합니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들. 그저 무연고 사망자라는 차가운 이름표 뒤에 가려진 한때는 뜨겁게 살아 숨쉬었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잊혀진 목소리들을 기억하려는 저희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취재의 시작은 언제나 굳게 닫힌 문 앞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카메라 끄라고요, 고독사.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주제. 사람들은 마치 불길한 기운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서둘러 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가 찾으려 했던 삶의 흔적은 그렇게 시작부터 세상의 외면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이인수, 향년 64세.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에 적힌 그의 정보는 노숙자라는 단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머물렀을 부산 시내의 노숙인 지원센터와 무료 급식소를 2주 넘게 찾아다녔지만 그를 뚜렷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센터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고인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07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 속 그는 깔끔하게 다려입은 양복 차림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의 노숙자와 사진 속 단정한 남성.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간극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고령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그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가 자주 머물렀다는 용두산 공원과 무료 급식소 곳곳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보이네. 사람들은 어렴풋이 얼굴만 기억할 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취재는 그렇게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경상북도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을 잘 안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옛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멋쟁이셨어요. 사진 찍는다고 하면 꼭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고 알록달록한 바지도 즐겨 입으셨죠. 동료 교사가 건넨 2009년도 졸업 앨범 속에는 아이들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숙자로 생을 마감한 이인수 씨는 2011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던 그는 어쩌다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요? 사모님 암 투병하실 때부터 늘 마음 아파했어요. 본인은 남자라서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가 대신 울어줄 정도였으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혼자 불 꺼놓고 누워있으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셨다더라고요. 사모님 빈자리가 그만큼 컸던 거죠. 그에게 아내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로 퇴직금마저 모두 날린 뒤 그는